콜럼버스 데이 대신 원주민의 날로 개칭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은 한인 후보들을 내세우고 한인 밀집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펜타곤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52%나 인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자는 취지지만 요즘엔 회의적인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원주민의 날로 개칭하는 도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와 오클라호마주 에너다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등 9개 도시는 콜럼버스 데이의 이름을 원주민의 날로 바꿨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시티도 개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인 콜럼버스 데이는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37년부터 연방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원주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오리건, 사우스다코타는 콜럼버스 데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는 처음으로 1992년 원주민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편 미국 사회의 원주민 공동체들은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칭 운동이 원주민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원주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은 콜럼버스의 업적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가 오늘 11월 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등 각 정당에서는 한인 후보들을 내세우고 한인 밀집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떤 한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했는지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 각 정당의 한인 후보는 모두 14명. 주 하원 27선거구에는 임원규 공화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민주당 후보에는 수잔시 앵글로 체리힐 현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는 6명의 한인이 시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펠리세이지파 이종철 시의원과 리치필드 데니스 심 시의원이 민주당으로 출마해 각각 4선과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잉그로드 클립스에는 박명근 뉴저지 경제인 협회장이 공화당으로, 엘렌박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맞대결을 펼칩니다. 포트리에는 비즈니스 융자 전문 회사를 운영하는 마가렌 안 씨가 공화당 후보로, 클로스터에는 스몰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제니 정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초선에 도전합니다. 교육위원 선거에도 6명의 한인들이 포트리와 리치필드 등에 출마해 초선과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그동안 한인 후보가 거의 전무했던 공화당에서도 후보를 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에서 한인 후보를 배출해내다 보니 더 많은 한인 선출직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펜타곤과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를 방문하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11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일정으로 워싱턴 방문 이틀째인 14일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 이어 15일 펜타곤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을 방문합니다. 나사의 고더드 센터는 미 최초의 우주연구본부로 무인 우주과학 탐사선 등을 개발하는 나사의 핵심 연구기지입니다. 한편 15일에는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펜타곤을 방문합니다.
이어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전현직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연설할 계획입니다. 또 16일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담은 공동성명과 한미 관계의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에는 역대 최다인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생계보조비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생활비도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동결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유가 급락으로 생활비의 변동이 거의 없어 2016년도 사회보장연금은 동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동결되는 것은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최근 40년 내 세 번째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해마다 3분기 연방노동부 집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생계비 조정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사회보장연금 동결이 확실시된다며 유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생활비가 많이 오르면 연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 동결되면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올해와 같은 개인 1,328달러, 부부 2,176달러로 전망됩니다. 생계보조비는 개인 733달러, 부부 1,100달러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회보장비와 생계보조비는 동결되지만 일부 보험료는 대폭 오릅니다. 메디케어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내년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52%나 인상됩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USA 투데이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30%는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가 52%나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상 대상은 2016년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연장자, 현재 사회보장 비수혜자, 소득 연계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연방 및 주정부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시 수혜자 등입니다. 낮은 물가 인상률 때문에 사회보장국이 2016년도 생계비 조정치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보호조항의 적용을 받아 올해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700만 명은 인상된 파트B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65세 또는 메디케어 유자격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고 또 소득 연계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 소득이 줄었다면 사회보장국 로컬 사무실에 연락해 소득 감소를 알리고 보험료를 조정받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3주에서 6주가량 진전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3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비자 발급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가족 이민은 1에서 4순위까지 3주에서 6주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08년 2월 22일로 지난달보다 6주가량 앞당겨졌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09년 5월 1일로 지난달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족 이민 2A 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4년 5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빨라졌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5년 3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이 비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09년 2월 8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4년 6월 15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4순위는 2003년 3월 1일로 지난달보다 각각 3주씩 앞당겨졌습니다.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각각 2010년 7월 1일, 2015년 4월 1일과 2004년 2월 1일로 지난달부터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3개월째 동결됐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5년 9월 1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그 외 취업이민 1, 2, 4, 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3년간 사용되지 않은 이민 비자가 61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만 다시 사용하더라도 영주권 적체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연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쿼터 배정과 업무 적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옴부즈맨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92 회계연도부터 2013-14 회계연도까지 가족이민 부분에서는 28만 399개의 비자가 남았습니다. 취업이민 부분에서는 33만 4,877개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민에서 연간 쿼터를 채운 해는 1995년부터 1997년, 2008년, 2010년 등 5년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해에는 최저 2,299개에서 최대 6만 4,422개까지 비자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이민은 1993년과 2002년, 2005년, 2007년부터 2009년, 2014년 등 7년간 연간 쿼터를 소진했습니다. 나머지 16년간은 매년 최저 5,511개에서 최대 9만 8,941개까지 쿼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7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합법 이민의 적체 해소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취업 영주권의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합법 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미사용 비자 재사용이나 연간 영주권 쿼터의 범주별 재배정 등의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의 1단계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인 2017년보다 빠른 2016년 11월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계 전문 매체인 커머셜 옵저버는 지난 9일 개발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1단계 공사가 2016년 11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총 18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주상 복합단지로 건설되는 플러싱 커먼스의 1단계 공사는 총 21만 9천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6만 4천 스퀘어피트의 11층짜리 오피스 콘도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지상 3층까지 철제 구조물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 9월 중순부터 분양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면 들어설 오피스 콘도 건물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는 로비 4개의 고속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됩니다. 한편 2단계 공사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24만 2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사무실과 상업 공간, 그리고 600유닛의 아파트, 618대의 추가 주차 공간, 1.5에이커 규모의 공공 플라자 등으로 이뤄집니다. 또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은 예상일 뿐 약속은 아니라는 연준 부의장의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5원 하락한 달러당 1,148.5원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17.5원 하락한 달러당 1,144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140원대로 떨어진 것은 7월 22일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1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G30 국제금융세미나에서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예상일 뿐 약속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셔 부의장의 발언은 미국 경제가 세계 경기 부진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연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지진 대비 공사 의무화 법안이 오늘 LA시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가 결정 사항으로 남았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의 지진 대비 공사 의무 법안이 오늘 LA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의무 법안을 통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13,500여 채의 목재 건물과 1,500채의 콘크리트 건물들은
모두 지진 대비 보수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79년도 이전에 지어진 특히 목재로 지어진 건물 이런 건물이 최우선 먼저 내진 공사를 해야 되는. 목조 건물은 법안 발의 당시 5년 내 공사 완료를 의무로 했지만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7년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25년 내 공사 완료가 의무로 규정됐습니다. 특히 목조 건물의 경우 지진으로 어그러진 나무 기초판과 콘크리트로 된 이음새를 재정렬해 바닥을 수평으로 만드는 것으로 기초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운데이션 작업인데요. 79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지진 코드가 없었죠. 지진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코드와 관련해서 벽과 벽 사이에 움직여도 지진 때문에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게끔 그걸 버팀목이 되어주는 시어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편 공사 비용으로는 적게는 $5,000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돼 시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30%의 세금 공제를 해주거나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등의 안건들이 통과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지진 대비 공사 법안은 오늘 최종 통과됐지만 공사에 따른 건물주의 비용 부담 논란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땅속이나 물속에서 금을 캐는 일은 전문적인 광부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필리핀의 불법 채광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불법 채광장. 강가의 수중금광이어서 금을 캐려면 공기 호스를 입에 물고 물이 들어찬 갱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천만한 이 일을 16살 소년이 하고 있습니다. 수심 10m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머물며 흙과 돌에 섞인 금을 캐는 작업을 합니다. 갱도가 무너지거나 공기 호스에 구멍이라도 나면 구조할 방법도 없습니다. Para po sa pamilya, magulang. Yun lang po. 인근의 또 다른 채광장. 어둡고 좁은 갱 안에서 어린아이 2명이 웅크리고 앉아 돌을 캐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흙구덩이 안에서 묵묵히 땅을 파는 12살 아이도 보입니다. Dapat naman hindi dapat isama ang bata talaga. Kasi hindi ka naman bubuhayin pag natabunan ka na. Tulad niyan. 설령 사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오염된 갱도나 물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Breathing poor quality air, under pressure, under the water, and exposed to all of these bacteria and other bugs in that dirty water. 모래와 흙에서 금을 골라내는 작업 역시 금을 캐는 작업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금이 잘 달라붙는 수은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은에 중독돼 뇌 손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Children are working in the Philippines in absolutely terrifying conditioning that are life-threatening. They really risk their life, diving underwater, digging in these deep pits, or working with mercury. 그런데도 필리핀의 불법 채광장에서는 9살에서 17살 사이의 아이들 수천 명이 매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부모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루 종일 금을 캐 번 돈은 고작 7,000원 정도. Magtulong para mabuhay. Para hindi siya mahirapan. 하지만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다시 가난을 되물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자 필리핀 정부는 불법 채광장의 아동 노동을 단속하고 빈곤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61가에 위치한 우드사이드 파기 총 180만 달러를 들여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퀸즈 보로청이 100만 달러, 뉴욕시 의회가 80만 달러를 지원해 새 축구장과 운동기구, 게임 테이블 등을 설치하며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건설된 우드사이드 파크는 이번 새 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 공간이 될 전망이며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 베이시스트 리처드 보나가 JFK 공항에서 한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지난 7일 보나는 전자기타를 기내에 들고 타고 싶다고 문의했지만 아시아나는 규정상 위탁 수화물 처리하거나 좌석을 하나 더 구입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자라섬에서 열리는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보나는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라이즌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 보유자의 월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전부터 무제한 데이터 플랜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월 수수료는 현재의 월 29달러 99센트에서 월 49달러 99센트로 20달러나 올라갑니다. 이 같은 인상된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오는 11월 15일 이후 우송되는 고지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워러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수도요금을 최대 1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나이티드 워러 측은 가구당 한 달 평균 8달러 36센트, 연평균 100달러 32센트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퍼세익, 허드슨 카운티 내 85만 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워러는 요금 인상이 단행될 경우 연간 2,9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